소개 말씀드리고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사실은 생물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촉매, 물론 생물촉매로서 교소도 있습니다만, 물론 화공사는 백그라운드로 해서 촉매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이 촉매로 계속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촉매를 쭉 전공을 하시고 오신 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되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그 바이오매스 가스화 이것은 촉매하시는 분들께서 아직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시지 않는 분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매스 가스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촉매들이 연구가 외국에서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문헌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알아가지고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고,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바이오매스 연구를 쭉 생물공학이지만 바이오매스 연구를 쭉 해왔는데요. 그 바이오매스 가스화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연료전지에서 수소를 생산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재생 가능한 그 에너지원 물질에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이 얘기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냥 떼면 되지 옛날처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가수화를 하고 또 뭐 촉매까지 써야 되느냐 하는 이런 시각을 갖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가수화를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배경을 많이 설명을 드리고, 촉매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논문 같은 걸 봐가지고 이런 연구가 있더라 하는 그 정도를 소개하는 거고,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에너지를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이오 에너지는 대체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동식물 또는 이 동식물의 줄기라든가 바이오매스 자원, 바이오매스로부터 대체 에너지 생물 소재를 생산하는 열화학적 또는 생물공학적 전환 기술을 얘기한다. 지금 다른 대체 에너지원을 주로 보시면 이렇게 풍력이라든가 태양전지라든가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특징적이게도 바이오매스는 이 연료나 전력이나 열원뿐 아니라 연료나 화학 원료, 그 다음에 소재 같은 것을 생산할 수 있다는, 물질을 생산하고 저장이 용이하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가 어떤 좋은 말하자면 원자력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뭐 풍력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좋은 전력원이 나와가지고 전력을 다 충당한다 하더라도 이 바이오 에너지도 꼭 개발을 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 석유가 고갈이 되면은 전력도 물론 없어지지만 지금 원료로 쓰고 있는 물질이 다 없어집니다. 근데 이걸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바이오매스밖에 없다. 그리고 이 바이오매스를 전환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드린 거를 이제 쭉 말하자면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놓은 거에 속하는 거예요. 주요한 바이오매스로는 이렇게 전분질계 및 섬유소계 바이오매스. 전분질계라는 것은 주로 이제 곡식 계통을 얘기합니다. 섬유소계는 이제 셀룰로즈 계통인데 나무의 줄기라든가 주로 이제 나무를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쓰레기 같은 것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성 여기 폐기물인데, 유기성 폐기물은
결국은 유기성 폐기물이라고 얘기하는 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종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유기성 폐기물 하는 겁니다. 자연성인데 이런 것들은 원래는 결국은 다 바이오매스에서 나온 겁니다. 생물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종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여름으로 사용하면 재생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산에 나무가 다 없어질 정도로 다 종이로 만들어서 써버리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나무가 계속 자라는 만큼만 우리가 사람이 쓰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써도 고갈이 되지 않는 그런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촉매를 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촉매로 쓰이는 거를 계통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노랗게 두 가지를 해놨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이쪽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이제 이 바이오에탄올도 물론 이 생물 촉매가 쓰입니다. 이거 액화를 한다고 전환하는데 이 생물 촉매가 쓰입니다만 이제 이 섬유 속의 바이오매스를 가스화해가지고 합성가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메탄올과 메탄올이나 DME 그 다음에 합성 휘발유 같은 것을 생산합니다. 대표적으로 메탄올만 생산합니다. 그렇게 하고 동시에 열과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바이오디젤도 잠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촉매 반응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촉매는 주로 이제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촉매는 에스테르와 반응을 시키는 촉매이기 때문에 알칼리 촉매를 쓰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아주 간단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실제로 지금 이제 촉매를 직접 집어넣어가지고 반응을 시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고정화 촉매를 시켜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도 연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런 말씀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또 이렇게 이 바이오 에너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 바이오 에너지가 왜 그 재생 가능성이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이산화탄소가 우리 그 지구상에서 증가한다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그 100년을 텀으로 해서 주기로 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당장으로 보면은 아니고 100년 주기로 봐서 100년의 기간 안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느냐 줄어드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이 식물이 자라는 동안에는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를 탄소 동화작용에 의해서 고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태우든지 뭐 이건 가스화해서 나중에 또 쓰든지 간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는 하는데 결국은 이걸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시 고정화를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순수한 그 증가는 없다. 대기 중에 증가는 없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바이오매스 원료를 사용해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사용할 때는 이산화탄소의 증가가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라든가 말하자면 뭐 비료 같은 걸 필요하니까 비료를 만들어줬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 이런 거는 전주기 분석을 할 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예를 들어서 바이오디젤을 킬로그램 쓰면은 CO2가 3.2kg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2에서 3.6kg. 그러니까 톤당 3.2에서 3.6톤.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바이오디젤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바이오디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잠시 소개를 드립니다. 이쪽은 이제 프리트리트먼트라고 해서
원료가 되는 그 기름, 식물성 기름 중에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산화된 그 지방산이라든가 이런 걸 제거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이쪽이 이제 주요 반응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KOH 같은 알칼리 성분을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반응을 시키고 나면은 그 에스테르와 지방산하고 그 다음에 글리세린이 생기는데, 글리세린을 이제 정제를 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 기름 속에 그냥 들어있으면 자동차 연료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래서 이 프랑스 에스테리피케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촉매가 이쪽은 이제 바이오 디젤의 우리나라에 지금 상용하고 있는 이 10만 톤, 연간 한 10만 톤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실제로 이 공장에 가보면은 사실은 이 반응의 경우에는 그 촉매 반응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사실은 정제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나 기름 회사들에서 이 그 바이오 디젤 자체의 그 품질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실제로 이제 글리세린 같은 게 그 바이오 디젤에 있으면은 요즘 그 디젤 엔진은 이제 그 CDRI라고 했잖아요. 커먼 레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건 아주 고압에서 그 연소실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기름이 들어간 노즐이 아주 작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그 글리세롤 같은 게 한 그 타서 남은 그 탄소가 침적이 되면 금방 맥혀버린다.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약간 뭐 이건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 바이오 디젤 같은 이런 바이오 에너지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반쯤이 지나버렸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가스화, 바이오매스 가스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매스를 가스화한다는 것은 지금 제가 사실은 본래 전공은 생물학적으로 이제 그 유기성 폐기물 같은 것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축산품이나 음식 쓰레기 같은 것을 소화를 시켜가지고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게 제 전공입니다만, 이쪽에 지금 바이오매스 가스화는 무슨 열적 가스화를 말씀드립니다. 나무를 적정한 그 가스화제를 투입하는 것과 동시에 열적으로 반응을 시키면 이게 가스가 되는데, CO하고 H2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O2 그리고 계력가스로 뭐 공기 같은 걸 집어넣으면 질소 같은 것도 섞여 나오고 혼합가스인데, 주로 이제 프로덕트는 CO하고 H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는 전체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막 처음에 이제 여기에 그 바이오매스를 이제 처음에 이제 모으고 저장하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가스피케이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스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가스를 클리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스 클리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실제로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그 다음에 연료를 생산하는데 쓰는 과정입니다. 이 네 가지 큰 과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는 그 가스화를 그러면 어떤 걸로 쓰고 있느냐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데서는 지금 현재 상당히 연구를 진행시켜가지고 한 20군데 정도, 아직까지도 사실은 여기도 시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시범 단계에 그 소규모 가스화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수수대를 가스화를 할 경우에는 지금 그 CO가 22%, C가 빠졌습니다. CO가 22%고 H2가 한 12% 됩니다.
그리고 CH4가 한 2% 정도 가스가 생기고, 가스의 발열량은 한 5,000kg가 되고, 이렇게 하는 그 가스화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당 한 200입방미터가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인민공사 이런 걸 해가지고 집단 농장 같은 거 운영하던 불악이 있으면 거기에 전부 다 가스를 공급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중국 같은데 남부도 그렇지만 남부도 그렇고 북부도 그렇고 중국은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겨울에 사람들이 따로 난방을 잘 안 합니다. 침상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침상만 대표해가지고 이렇게 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냉난방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라도 예를 들면 나무 같은 거 치사로 주로 써왔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서도 사람들이 치사용으로 나무를 이렇게 직접 떼가지고 잘 안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공동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가스화를 시켜가지고 가스를 공급해주면 이걸로 치사를 하는 이런 형태로 되죠. 말하자면 그냥 떼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가스화를 해서 이런 형태로 공급하는 거죠. 이것은 아마 앞으로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개발이 될 거고 보급이 많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스화를 해서 발전을 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중국에서도 이제 저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전력도 부족하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가스화해서 발전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가스화 발전 공정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은 유럽 쪽인데, 오스트리아의 이제 귀싱이라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 서큘레이팅 플라이트를 써가지고 가스 엔진을, 주로 이제 가스 엔진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열도 생산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거기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난방에 활용.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가스화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직접적으로 무드칩을 지역 난방에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연구를 같이 했습니다. 지역 난방 공사에서 가장 흥미사하는 쪽이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지역 난방. 이런 걸 볼 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합성을 하는 것입니다. CO 하고 H2 가스를 가지고 메탄올이라든가 디메틸 에테르라든가 이제 피셔트롭시 반응을 통해서 이제 합성 기관류 같은 걸 생산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합성 기제를 생산하는 공정들, 이건 피셔트롭시 신테시스라는. 피셔트롭시 반응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CO하고 H2로 해서 이제 일정한 크기의 파라핀 계통의 연료를 생산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이것은 이걸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걸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가스화를 하는 반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오매스가 주로 이제 셀룰로즈나 전분 계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탄화수소가 굉장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이나 이산화탄소가 이제 같이 반응을 하면서 CO와 H2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 총괄 반응. 그리고 여기에 관여하는 반응들이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발열 반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 자체는 아주 복잡합니다만은 약간 열을 공급, 일부 부분 산하 이런 걸 통해서 열을 공급을 할 경우, 수증기나 이런 걸 통해서 열을 공급하고 암산 가할 경우에 이쪽으로 CO와 H2가 되는 쪽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화로는 지금 현재 주로 어떤 게 쓰이고 있느냐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겠는데요. 본래 최근까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가스화로라든가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쓰이는 쪽은 이렇게 고정상형으로 돼가지고 이게 이제 운전하기가 간단하고 그다음에 비교적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왔었는데요. 이 업드라프트 가스파이어는 다음에 나오겠습니다. 문제에 있어서 이쪽으로 또 개발이 되다가 이제 발전용으로 쓰는 쪽으로 가면은 주로 이제 이 블루다이스 배그나 다른 엔트레인트 게시판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가는 그런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발전용 가스화로는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블루다이스 유동층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가스화 발전용으로 갈 것 같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동경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스 엔진으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그 가스화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나오는 그 가스는 여러 가지 그 불순물들을 포함을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첫째 이제 하드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타르가 되겠습니다. 타르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벤젠 이상의 그 분자량을 가지는 가스화를 했을 때 나오는 각종 그 탄화수도 화합물들이 되는 이 지금 그 하향유형으로 아까 할 경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이런 경우에는 100에서 100. 상향유형으로 할 경우에는 지금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커진 이유를 내가 잘은 지금 설명을 드리기가 좀 힘든데 약간 이렇게 타르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유동층의 경우에도 타르가 상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층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타르 제거하는 이런 그 기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단형으로 했을 경우에 한 50 이하 정도로 맞출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그 가스화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 가스 엔진을 쓸 경우에 요구가 되는 수준은 이렇게 타르 없어야 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일 그 문제가 되고 부유입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이제 다른 그 제거하는 방법들이 쓸 수가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질소성 부분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용으로 쓰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수소하고 CO의 비가 되겠습니다. 이 비율이 1.3인가요? 이 정도를 넘어야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스토이치오메트리가 맞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 때문에 또 이 그 가스화로의 형태가 변화가 됩니다. 이 경우에 지금 몇라는 기억을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르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이런 그래서 이제 여기 가스 정제를 하는 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겠는데 이제 부유입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필터라든가 사이클론 같은 걸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알카리 컴파운드 이 가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알카리 컴파운드는 이제 이 600도씨 이하에서 입자상으로 제거를 하는 방법이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것도 스크라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낮은 온도에서는 이렇게 스크라바
그래서 고온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유황성분관에서 고온으로 하는 것은 우리 연구소에서도 지금 그 BIDC 바이오매스 인테그레이티드 게시피케이션 컴바인드 사이클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그 필터 개발 같은 것은 아직도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HCl 좀 이제 낮은 온도의 것은 물론 이 그 가스를 낮은 온도에서 이런 걸 제거할 때는 쉽겠습니다만 그냥 그 열을 유지한 채로 예를 들어서 이걸 제거하려고 하면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오매스 가스화를 할 때 만약에 촉매를 쓴다면은 어떤 요구 조건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이때까지 좀 말씀드린 대로 하를 잘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보셨겠습니다만은 메탄은 합성을 할 때도 그렇고 가스 엔진으로 사용할 때도 그렇고 메탄이 많이 있어가지고는 좋은 그 반응 생성 반응이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가스 비가 적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5가 넘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수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탄소 침적이나 설계에 의한 활성 저하를 적게 받을 것. 이거는 대부분의 그 고온에서 쓰는 촉매의 대부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가 됩니다. 기타는 거의 모든 촉매들이 그래서 가스화 촉매들을 이렇게 그 문헌을 조사를 통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니까 주입을 하는 촉매 종류가 있고 집어넣어서 주입을 하는 촉매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촉매가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계질에 지금 그 리포밍 반응에 많이 쓰여진 니켈 촉매 이런 것 세 종류로 지금 현재 연구가 되고 있고 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입을 하는 촉매, 주입 촉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지금 실제로 촉매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제 바이오매스하고 같이 집어넣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가스와 반응을 시키면은 말하자면 아까 하르가 적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가스의 그 수율도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갖는 그런 촉매가 여기 대표적인 결과를 나타내놨습니다만은 여기 주입 촉매를 넣었을 경우 없을 때보다도 넣었을 경우에 수소와 CO 발생량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칼리 촉매는 이것도 직접 이렇게 그 바이오매스에다가 이렇게 녹여가지고 침적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가스화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따로 반응기를 이 알칼리 촉매 반응기를 만들어가지고 가스화가 끝난 가스를 통과시켜서 하를 제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임프레그네이션을 시켰던 경우에 대비해서 임프레그네이션을 시켜가지고 주입을 했을 경우에 이 메탄 생성이 줄고 X와 CO가 증가됐다. 이런 결과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칼리 촉매하고 비슷한 걸로 해서 알칼리 염들을 지금 집어넣어 가지고 생성 가스를 이제 수율을 높이고 조성을 조절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흥미로운 것은 그 징크 클로라이드가 수소 생산에 아주 유효하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CO라든가 H2 쪽이 이제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CH4가 줄고. 그다음 니켈 촉매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상업용 촉매에다가 이제 그걸 한 건데요. 가스와 온도를 서로 달리해서 하르 생성을 보고 있습니다. 하르 생성을
여기도 지금 이제 수소하고 시오생성이 지금 이제 이 촉매를 썼을 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타르 지금 현재 촉매들은 이제 타르를 2차적으로 제거할 수도 있고 직접 집어넣는 걸 많이 다루는데 타르 제거 반응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했습니다. 아까 타르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생성 과정이 이렇다 하는 것이 나와 있어서 이제 설명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르가 어떻게 해서 없어지느냐 하는 반응식.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은 이제 지금 다른 반응이고요. 이쪽에 라이트 하이프로 타르가 제거되는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타르는 예를 들어서 촉매 반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제거가 되면은 결국은 CO와 H2로 계속 되는 형태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이제 리버스 플로우 카탈리틱 타르 컨버터라고 해갖고 이 안에 촉매를 집어넣고 타를 제거할 수 있는 아까 이제 알칼리 촉매가 됐든지 니켈 촉매가 됐든지 요 경우에는 니켈 촉매를 썼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계속 반응을 시키다가 보면은 이 타르가 이제 반응이 되는 섹션이 자꾸 이쪽으로 물러나니까 이쪽으로 했다가 또 이쪽으로 했다가 하면서 재생과 반응의 반복이 되도록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을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 쓰이는 것은 이 가스와 반응기 뒤에 붙여서 실제로 쓰이는 것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거기에 썼던 촉매 모양이고 니켈 가루가 있고요. 이럴 경우에 이제 타르 성분들이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컨버전이 얼마냐. 벤젠은 이제 타르 컴포넌트 보여지지는 않는데 벤젠의 경우에 82% 컨버전이 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99%가 있는 지금 현재 이거는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현재 데몬스트레이션 플란트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이게 아까 보여준 이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데몬스트레이션 플란트가 이게 60kW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부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가스 발전 플란트는 지금 현재 데몬스트레이션 가스와 발전 플란트는 데몬스트레이션 스테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굉장히 잘 설명을 못했습니다. 바이오매스의 촉매를 사용한 바이오매스의 가스와 반응은 앞으로 연구를 할 여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가스와 플란트도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